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요즘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매일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은 넓고 사람들은 제각기 이유로 이혼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냉장고 때문에 남편과 헤어졌다고 말하면 주변 사람들은 농담하는 줄로만 알더군요. 냉장고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여러 다른 이유도 분명 있긴 합니다. 차마 가까운 사람들에겐 이러쿵 저러쿵 다 말하지 못했던 속사정이지만 오늘 여기에 속 시원히 털어놓고 가고 싶네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남편과의 첫 만남은 지극히 평범하게 이루어졌어요.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남들처럼 연애하고 결혼했죠. 저는 여자치고 벌이가 있는 편이라 남자의 수입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연봉이 너무 적지만 않다면야 저보다 못 벌어도 상관없었고요. 이건 남편을 만나기 전에도 항상 생각하고 있던 거였어요. 배우자가 될 사람은 그저 본인의 몫만 잘해주면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랬기에 결혼하기 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심히 본 건 성격이었어요. 돈 잘 버는 사람보다 성격 좋고 무던한 남자를 만나야 부부싸움을 해도 금방 풀고 오래오래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결혼 생활을 해보니 시댁 식구들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남편도 자기 가족들을 챙기느라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만을 보여줬고요. 연애할 때는 순하고 착한 줄로만 알았는데 결혼해보니 엄청 우유부단한 남편, 그리고 며느리 물건을 탐내는 도벽 있는 시모와 신우. 그들 사이에서 하마터면 속 터질 뻔했답니다.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는 결혼 전부터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낯가림도 없는지 아주 살갑게 굴며 자매처럼 친하게 지내자더군요. 저야 살가운 신우 미워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냥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동생 생긴 기분이라 좋았습니다. 그런데 신우를 가까이 하다 보니 마음에 걸리는 것들을 하나둘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시부가 안 계셔서 그런가? 신우가 자꾸 남편에게 기대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경제적인 부분까지. 신우는 철없다 싶을 정도로 오빠인 남편에게 많이 의지하더군요. 아니, 신우뿐 아니라 시모 역시도 결혼한 아들을 여전히 가장 취급하며 의지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여자뿐인 집안의 가장이었으니 가끔은 도울 수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신우와 시모는 생활비조차 조금도 자기들 손으로 벌지 않으려는 눈치였죠. 그러기엔 남편 수입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었기에 그 상황을 알게 된 후 계속해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와 새 가정을 꾸렸는데 계속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 했으면 아들과 오빠로서의 도리는 다 했다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문제를 제기하는 저를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며 안일하게 굴더군요. 저도 불같은 성격은 아닌데 너무 답답해서 정신 좀 차리라고 따끔하게 말해줬죠. 당신도 이제 집에서 경제적으로 독립해야지. 당장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면 또 몰라.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몸이 불편하거나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생활비를 주는 건 난 아니라고 생각해. 어이,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장남인 내가 딱 잘라서 이제 못 도와준다고 말하겠어? 그것도 아버지 없이 평생 나만 보고 살아왔던 사람들한테. 그럼 나는? 이제 우리 부부잖아. 내가 아무리 당신보다 여유롭다고 해도 당신이 책임질 사람은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아니라 나야. 다 알게 된 이상 나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그리고 당신 나중에 우리 아이 태어나도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할 거야? 이런 상황은 결혼 전에 나한테 미리 다 언질해줬어야지. 왜 그동안 한마디도 안 한 거야? 당신 너무 냉정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결혼했다고 해서 식구들이랑 남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난 당연히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눈치껏 내 사정 아는 줄 알았지. 그나마 수중에 빚이 없는 게 다행이라고 할 만큼 남편은 미련해 보였어요. 아니, 그런 남자인 줄도 모르고 결혼한 제가 더 미련했던 거겠죠.
남편이 모두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벌기만 했다면 시댁 좀 도와준다고 한들 뭐라고 잔소리나 했겠어요. 남편은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임에도 욕심이나 집착이 없었어요. 그렇게 대책 없이 살다가는 금방 빚더미에 앉을 것 같았죠. 그래서 눈치를 살살 보면서도 시댁을 돕고 싶다는 남편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혼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화들짝 놀라서 이딴 걸로 무슨 이혼이냐더군요. 두 손 모아 싹싹 빌며 이렇게도 말했어요. 제가 돈도 잘 버는데 시댁에 쓰는 푼돈은 눈 감아주면 안 되냐고요. 그런 남편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기회를 주겠다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생활비 및 결혼 생활에 드는 모든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겠다고 선언했죠. 그때까지는 사실 너무 바빠서 지출에 대해 크게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살펴보니 결혼 후 몇 개월간 거의 제 카드만 썼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진짜 불쌍한 건 사지 멀쩡한 시모와 신우가 아니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혼당하게 생긴 당신이라고 일깨워줬어요. 뒤늦게 상황 파악한 남편은 너무 미안하다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었죠. 어떡하긴 뭘 어떡해. 당장 하루라도 빨리 어머님이랑 아가씨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줘야지. 따끔한 조언에 남편은 황급하게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더군요. 처음에는 전혀 믿음이 안 갔는데 이혼당하기는 진짜 싫었나 봐요. 곧바로 시모와 신우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취업 준비생으로 오래 놀고 먹은 신우는 카페에 취직했고, 시모는 단 몇 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는 찜질방 카운터 알바를 했어요. 일이 잘 해결되는 듯하자 남편은 한 수 배웠다며 고마워하더군요. 진작 이렇게 하지 못한 걸 후회하며 자책하기도 했죠. 저더러 냉정하다고 할 때는 언제고 좀 웃기죠? 한편으로는 평생 시모랑 신우를 뒷바라지한 그 모습이 애잔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남편 말고 정신 못 차린 사람은 따로 있더군요. 신우가 카페에서 월급을 받았다며 밥을 사겠다고 한 날이었어요. 첫 월급 받자마자 대접하겠다고 해서 솔직히 좀 놀랐었죠. 그래도 자기가 번 돈으로 조금이나마 가족들과 나누는구나 싶어서 기특했어요. 나중에는 그게 신우가 염치 없는 행동을 하기 전에 까는 밑밥인 걸 알게 됐지만요. 새언니, 정말 마음 같아서는 커피까지 멋지게 쏘고 싶은데 아직은 버는 돈이 많지 않아서 오늘은 식사만 살게요. 아가씨, 커피는 당연히 내가 사야죠. 밥 맛있게 잘 먹었어요. 우리 종종 이렇게 밖에서 만나요? 저 오늘 너무 기분 좋아요. 그렇게 세상 해막던 신우가 갑자기 땅이 꺼질 만큼 한숨을 쉬지 뭐예요. 아무래도 처음 자기 손으로 직접 밥벌이를 해서 어지간히 힘든가 보다 했죠. 세상살이 만만치 않다는 걸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라며 위로해줬어요. 아가씨,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팅! 그나저나 카페 일 많이 힘들어요? 카페는 일이 많고 힘들긴 한데 사람들이 많아서 재밌긴 해요. 그건 그렇고 다음 주에 서류 합격한 회사 면접 보러 가거든요. 어머, 오빠도 알아요? 요즘 서류 합격도 어려울 텐데. 축하는 좀 이르긴 하지만 아가씨, 진짜 축하해요. 아, 고마워요, 새언니. 오빠한테는 아직 말 못했어요. 합격하기 전에 괜히 말했다가 최종에서 불합격하면 창피하잖아요. 그 대신 새언니가 팁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당연히 도울게요. 뭐든 물어봐요. 팁을 달라는 신우의 말에 침을 튀겨가며 면접 노하우를 방출했어요. 그런데 어쩐지 신우는 집중하지 못하는 눈치였죠. 반응이 뜨뜨미지근하길래 왜 그러냐고 했는데 그제야 신우가 눈치를 보며 면접 때 입을 정장이랑 구두가 없다며 울상을 짓더군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해되지도 않고 당황스러웠어요. 면접을 코앞에 두고 왜 미리 기본적인 것들을 준비 안 했을까 싶었거든요. 당장 며칠 후가 면접이라는데 저 밥 사주기 전에 면접부터 챙기는 게 맞잖아요. 제 여동생이 그랬다면 당장 쓴소리 했을 텐데
신우니까 속으로만 생각했죠. 결국에는 제 정장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기왕이면 좋은 마음으로 신우가 최종 합격하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고민이 해결됐다는 듯 기뻐하는 신우한테 이 말을 잊지 않고 덧붙였네요. 그런데 아가씨, 이제는 면접 볼 일 많을 테니까 한 벌쯤은 정장 맞춰놔요. 구두도 하나 사놓고요. 꼭 면접 때문이 아니더라도 말끔한 정장이랑 구두 하나씩은 있어야 해요. 앞으로 필요할 일이 많을 거예요. 네, 네. 새언니 말 잘 새겨들을게요. 신우에게 빌려준 건 맞춤 정장이라 아무래도 핏이 잘 맞지 않으니 나중에 꼭 본인 것을 사라고 강조했죠. 그러자 신우는 다음 월급을 받으면 꼭 사겠다고 다짐하더군요. 그리고 구두는 사이즈가 달라서 백화점에 데려가 큰맘 먹고 좋은 거 하나 사줬어요. 이에 또 엄청 감동을 받았는지 신우가 울먹이더라고요. 새언니가 아니라 마치 친언니 같다고 하면서요. 면접을 야무지게 잘 끝낸 후 신우는 알아서 세탁까지의 정장을 돌려줬습니다. 비록 회사에는 불합격했지만 그런 센스 있는 신우가 뭘 하든 잘하겠다 싶었죠. 하지만 훈훈한 일은 여기까지였어요. 정장 한 번 빌린 그 이후로 신우의 진상짓이 시작됐거든요. 처음 면접 봤을 때 포함해서 딱 3번까지는 신우에게 정장을 빌려줬거든요. 그런데 매번 신우는 맡겨놓은 물건 찾듯 당연하게 옷을 빌리려 하더군요. 처음에 보였던 겸손함과 미안함은 어디로 갔는지 뭔가 필요할 때마다 제게서 빌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나중에 관계가 틀어질까봐 3번 이후부터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런 상황들 때문에 불편하다고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어릴 때도 종종 신우가 자기 물건 욕심냈다며 대신 사과하더군요. 남편이 주의를 줬는지 더 이상 신우에게서 개인적인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혼집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후 집들이 할 때 또 사건이 터졌죠. 다들 식사 맛있게 하고 뒷정리하고 있었는데 신우가 안 보이더군요. 화장실에 갔나 싶었는데 드레스룸에서 갑자기 인기척이 났어요. 아가씨, 지금 여기서 뭐해요? 깜짝이야. 새언니, 소리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놀랐잖아요. 화장실 다녀오는 길에 궁금해서 구경 좀 했어요. 괜찮죠? 근데 새언니는 옷뿐만 아니라 가방이며 시계며 진짜 없는 게 없네요. 저랑 이 가방 잘 어울리죠? 어때요? 딱 내 스타일인데. 아무래도 이런 건 비싸죠? 아가씨, 이 방 주인인 내가 더 놀랐어요. 아무리 집으로 초대했다지만 이렇게 허락도 없이. 네? 제가 남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근데 새언니 있잖아요. 저번에 입고 있던 베이지색 투피스 있죠? 저 내일 동창 결혼식 가는데 좀 빌려주면 안 돼요? 새언니 입었던 거 생각나서 옷장 열어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더라고요. 뻔뻔스러운 신우 말에 순간 저희가 옷장 공유하는 친자매라도 된 줄 알았어요. 아니, 자매끼리도 그렇게 안 하지 않나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이랑도 서로 조심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신우가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행동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가씨, 그건 안 되겠는데요. 네? 뭐라고요? 못 빌려준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하고 이제 나와요. 신우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더니 어느새 나타난 시무랑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시무가 나서더군요. 아유, 결혼식이면 오랜만에 동창들 다 만날 텐데 신우이 기죽지 않게 세아가 네가 좀 도와주지 그러냐? 그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니? 따로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기왕 빌려주는 거 센스 있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알지? 아니, 옷만 빌리면 나머지 구두랑 가방이 전혀 조화롭지 않잖니. 마음씨 좋은 네가 빌려줄 거지? 무슨 옷이며 가방이며 사람을 물건 렌탈해주는 업체로 아는 건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신우와 시모가 구두와 가방을 순식간에 집어들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기함했어요. 다행히 설거지를 끝낸 남편이 때마침 나타났고 두 모녀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큰 소리로 짜증을 내며 상황을 정리하더라고요. 아마 굳은 제 표정을 보고 눈치껏 사태를 파악한 거겠죠. 난 그냥 오빠 집 처음 왔으니까 신기해서 구경 좀 한 거야. 너 지금 그게 구경하는 거야? 아님 쇼핑하는 거야? 당장 손에 든 물건들 안 내려놔? 아니, 애초에 허락은 받고 만지는 거야? 여긴 나 혼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랑 나, 두 사람 공간이야. 너는 어려서부터 내 물건에 마음대로 손대더니 아직도 그러냐? 아, 네 나이를 생각해, 이 녀석아. 엄마도요. 다 큰 딸이 저러면 말려야지. 왜 옆에서 더 거들고 있어요, 도대체? 아유, 이놈아. 내가 말한다고 저 계집애가 내 말을 듣냐? 그런데 조금 이상하기는 했어요. 제가 나서지 않게끔 남편이 일부러 더 역정을 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말을 보태지는 않고 있었는데 신우는 끝까지 눈치가 없더라고요. 한껏 울상을 지으면서도 이번 딱 한 번만 빌려달라고 애원했으니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친구 결혼식 말고도 또 다른 중요한 면접이 있다면서 남편한테 프로포즈 선물로 받은 가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모두가 불편한 그런 상황에서도 면접 핑계를 또 대는 신우가 우스웠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정확히 알려주고 싶었어요. 진짜 저 가방만 있으면 이번 면접 정말 잘 볼 것 같은데. 아가씨, 제가 조언 하나만 해도 돼요? 면접관이랑 회사는 면접자가 드는 가방에 그다지 관심 없어요. 그 사람 능력에 관심이 있죠. 그 말은 즉, 절대 저 가방이 아가씨 스펙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태언니, 이 사람 말이 맞아. 솔직히 너 스펙 좋지 않잖아. 그럼 면접 질문에 대응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꾸밀 생각만 하냐? 씨, 오빠까지 진짜 왜 그래? 누구 편이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누구 편이긴 당연히 내 마누라 편이지. 어리광 그만 부려. 제가 일침을 날리고 남편까지 나무라자 창피했는지 신우의 얼굴이 달아오르더군요. 시모도 그제야 신우 등짝 때리면서 밥 다 먹었으면 집에나 가자며 부산을 떨었어요. 진심인지는 모르겠으나 신우도 얼렁뚱땅 사과하긴 했고요. 남편 역시 창백해진 얼굴로 정말 미안하다고 사죄했어요. 만약 그때 남편이 신우 편을 들었다면 정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사건이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보니 신우가 탐냈던 그 가방이 드레스룸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에 들고 가려고 아껴뒀던 가방이 사라졌으니 꽤나 당황스러웠어요. 같이 진열해 놓은 상자와 쇼핑 백제로 없어졌다고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죠. 당연히 그때까지는 신우 손에 가방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사준 내 가방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데? 설마 우리 집에 도둑이라도 든 건가? 혹시나 도둑이 들었으면 어쩌지 하고 안절부절 못하는데 이어지는 남편의 말을 듣고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도둑은 무슨 도둑이야. 내가 가져갔지. 깨끗하게 쓰고 금방 다시 갖다 놓으려 했는데 벌써 알아버렸네.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어. 자기도 저번에 현지가 하는 말 들어서 알지? 진짜 중요한 면접이라는데 오빠가 돼가지고 무시하기도 그렇잖아. 빌려주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때 충분히 따끔하게 말했으니까. 뭐? 그래서 그걸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빌려줬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아무리 당신이 선물해준 가방이라 해도 엄연히 내 건데 나한테 미리 말했어야지. 나 아가씨가 내 물건 욕심내는 거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분명히 당신한테 말했었잖아. 그리고 면접을 보는데 화려한 명품 가방이 왜 필요해? 게다가 한 번도 합격했다는 소식이 없는데 중요한 면접이 뭐 그렇게 많대? 알고 보면 전부 물건 빌리고 싶어서 하는 핑계고 거짓말 아니야? 아니,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
당신이 이렇게 예민하게 구니까 그때 내가 엄마랑 현지한테 대신 화내줬잖아. 막말로 가방을 그냥 준 것도 아니고 동생한테 잠깐은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남편이랑 결혼 후 처음으로 대판 싸웠어요. 남편은 자기가 선물한 건데 허락 없이 빌려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나오더군요. 제 앞에서 신우랑 시모에게 화낸 것도 다 자기 가족들 감싸려고 한 연기였던 거죠. 난 당신이 준 가방 아까워서 아직 한 번 제대로 들지도 않았다고. 뭐? 아니, 난 또 스크래치라도 날까봐 그대로 포장해 놓은 줄 알았지. 아예 한 번도 안 든 거였어? 난 진짜 몰랐어. 알았으면 다른 가방 빌려줬을 거야. 당신이 애초에 물어봤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결국 친정에 가겠다고 짐을 싸기 시작하자 남편은 당장 신우한테 전화해서 가방 가지고 택시 타고 날아오라 했어요. 그 후에 언제 큰 소리 쳤냐는 듯 한껏 기죽은 채로 미안하다고 빌었고요. 또 이러면 이혼당해도 입도 뻥긋 안 할 테니 한 번만 봐달라고 무릎도 꿇었죠. 그럼에도 미동도 하지 않자 남편은 급기야 자책까지 하더군요. 그냥 가방도 아니고 부부 사이에 의미 있는 선물인데 본인이 너무 심했다면서요. 더 이상 사과도 듣기 싫었고 그런 남편 꼴도 보기 싫었어요. 한참 후 신우가 쭈뼛거리면서 시모와 함께 제 가방을 가져왔더라고요. 빌려준다고 하다가 또 당장 들고 오라니. 사람 놀리니? 아이, 엄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실수한 거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실수래. 다른 자매들처럼 옷이나 가방 같은 거 공유하면서 지내면 좀 좋아. 눈치 보는 신우와 달리 같이 온 시모는 뭣도 모르고 심술을 부렸어요. 좋은 거 많이 쓰는 거 다 아는데 신우한테 가방 하나 못 빌려주냐면서요. 신우가 새언니 생겼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어떻게 그러냐며 점점 선을 넘더군요. 어머님, 자매들이 제일 많이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서로 물건을 공유해서예요. 또 제가 남편이랑 결혼한 거지 이 집의 언니로 입양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아가씨가 제 물건 쓰려고 한다면 아가씨뿐만 아니라 어머님도 편하게 못 볼 것 같아요. 남편이랑도 뜻이 안 맞으면 이혼하자고 지금 얘기 중이었고요. 이혼이라는 말에 또 놀란 남편은 시모한테 불난 집에 부채질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시모 역시 자기 아들 이혼이라도 당할까봐 놀랐는지 신우를 잡는 신용만 대충 하다가 화해 잘 하라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모든 상황에 진절머리가 나서 저는 결국 친정으로 짐 싸서 갔고요. 한 달을 꼬박 집에 안 가고 이혼 결심하고 있었는데 찾아와서 빌고 또 빌며 각서까지 쓴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딱 한 번 기회 줬네요. 남편이 가방도 새로 사준다 했지만 거절했어요. 가방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에 실망한 거였으니까요. 그 후로 시댁 일이라면 함부로 마음 쓰지도 않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행동하면 고마운 줄 모르고 선 넘으니까 남남처럼 지내려고 했죠. 남편도 제가 시댁 일에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해도 별말 못했죠. 그래서 웬만한 시댁 행사에는 알아서 혼자 갔다 오더라고요. 그렇게 시댁과 거리를 두니 부딪힐 일도 없고 남편과도 부부간의 일 아닌 다른 일로는 얼굴 붉히면서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곧 깨지고야 말았어요. 당연히 시모와 신우 두 모녀 때문에요. 사실 저는 전문직에 종사해서 남들보다는 좀 돈을 많이 만지고 있어요. 반면에 남편은 자영업자라서 수입이 들쭉날쭉해요. 계절에 따라 많이 벌 때는 제 2배 이상 벌지만 또 못 벌 때는 100만 원도 못 벌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집은 더 여유 있고 현금이 더 많은 제가 마련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결혼 전부터 살고 있던 제 신축 아파트가 신혼집이 된 건데요. 집에서 독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아무래도 싱글일 때 살던 집이니 신혼집을 새로 구할까 남편과 상의했는데 둘 다 그게 시간 낭비, 돈 낭비라 생각했어요. 가전제품도 다 새 것들이었기에 딱 침대만 바꾸고
다른 것들은 그대로 두었죠. 그래서 집과 혼수에 돈 쓴 건 거의 없다고 봐야 했어요. 대신 몇 년 동안만 이렇게 살고 나중에 가전제품은 남편이 다 교체하기로 했어요. 또 살다가 인테리어 공사도 남편 돈으로 하기로 했고요. 에어컨은 거실에 스탠드로 하나, 안방에 벽걸이로 하나 있었어요. 그건 역시 결혼 전에 구매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이랑 저 둘 다 에어컨 바람에 취약해서 한여름에도 안방에 있는 에어컨은 잘 쓰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아예 안 틀기는 더워서 거실 에어컨을 틀어놓고 안방 문만 열어놓았죠. 그러다 친정집 에어컨이 여름에 제일 더울 때 고장난 거예요. 부모님은 에어컨 AS 접수하고 기다리시다가 너무 오래 걸려서 새로 사셨는데요. 한창 바쁜 시즌이라 배송도 너무 오래 걸리지 뭐예요? 나이도 있으신 분들이 더위로 무척 괴로워하셔서 벽걸이 에어컨 가져가시라 했어요. 어차피 잘 안 쓰는 거였지만 부모님은 남편 의견도 물으라 하셨죠. 그래, 드리는 게 맞지. 그래도 사위 의견 물어봐 주셔서 감사한데 따지고 보면 당신이 결혼 전에 산 에어컨이라 당신 거잖아. 나는 소유권이 전혀 없는 건데 말이야. 정말 장인어른 장모님 속이 깊으시다니까. 그냥 드리는 건 아니야. 새 에어컨 사준다고 하시길래 그냥 냉장고로 바꿔달라고 했어. 어? 부모님인데 그냥 드리는 게 맞지 않아? 에이, 가족일수록 이런 일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돼. 그리고 엄마 아빠가 반대 입장이었어도 에어컨 그냥 안 주셨을걸? 남편은 어리둥절해 보였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일이었어요. 저와 부모님은 가족 간이라도 금전거래나 선물 주고받는 건 확실히 했거든요. 무언가를 주면 무언가를 받는 게 당연했어요. 한마디로 기브 앤 테이크 매너가 확실했던 거죠. 남들이 보면 조금 냉정하다고 할 수도 있을 만큼요. 사실 부모님께서는 젊은 시절 오랜 기간 유학을 떠나셔서 한국보다는 미국 쪽에 가까운 정서를 갖고 계셨거든요.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이해 안 됐나 봐요. 어쨌든 에어컨을 드리겠다고 하니 부모님은 당연히 필요한 거 있냐고 물어보셨고 에어컨 대신 냉장고로 바꿔달라고 했죠. 남편은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냥 받지 말자고 했고요. 그러면서 가족끼리 뭘 받냐고 그냥 드린 셈 치라는데 그게 오히려 저와 부모님에게는 더 불편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불편해할 필요 없다며 괜히 이렇게 말했죠. 걱정 마. 당신이 산 에어컨이 아니라 내가 산 에어컨이잖아. 엄마 아빠도 다 알고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냥 냉장고 받으면 돼. 서운해하시지 않을까? 전혀. 두 분 성격에 오히려 안 받는다고 하면 화내실지 몰라. 그렇게 냉장고를 당분간 2개 쓸까 했는데 원래 쓰던 냉장고가 생각보다 자리를 차지해서 중고마켓에 팔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인터넷에 올리면 제 값을 못 받는다며 아직 새 냉장고니까 시모한테 사시겠냐고 물어보겠다 하더군요. 친정 부모님에게는 기브앤테이크를 확실히 지킬 수 있었지만 시모한테는 차마 돈 받고 냉장고를 팔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거면 그냥 드린다 했어요. 결혼한 지 좀 됐다면 어머님한테 맛있는 거라도 얻어먹고 드렸을 텐데 말이죠. 남편은 제 성격을 알기에 그냥 준다는 말 듣고 얼른 시모한테 전달했고 시모는 신나서 바로 다음날 가지러 온다고 했어요. 남편이랑 제가 평일에는 둘 다 일을 해서 주말에 오시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시모는 마음이 급한지 당장 내일 오겠다 하더군요. 남편이 용달을 알아보겠다 해서 제가 아는 용달차 삼촌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친정 부모님 에어컨도 옮겨주신 분이었죠. 당연히 용달 비용은 남편이 내기로 했고요. 시모한테 집 비밀번호를 가르쳐주고 삼촌께는 따로 잘 부탁드린다 했어요. 그때 시모한테 아는 삼촌이라 말했으면 좀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아무튼 아는 분이라고 따로 귀뜸은 못했어요. 그렇게 시모는 남편과 제가 일하는 동안 낮에 방문해서 용달 삼촌 차를 같이 타고 냉장고 가지고 시댁으로 갔어요.
그런데 일 끝나고 집에 와보니 부모님이 사주신 새 냉장고가 없는 거예요. 결혼 전에 샀던 헌 냉장고만 덩그러니 남아있더군요. 처음에는 놀라서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운전 중인지 받질 않더라고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시모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님, 냉장고가 바뀌었어요. 제가 드린다고 했던 건 그 냉장고가 아니거든요. 어머머, 얘. 너 설마 이 시어미한테 감히 헌 냉장고를 쓰라고 할랬냐? 가만 보니까 너무 시댁을 편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니? 아니, 당연히 어른인 내가 새 냉장고 쓰는 게 맞지. 어디 감히 쓰려던 걸 주려 해? 부모님께 그렇게 배웠니? 분명 남편이 시모에게 제대로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원래 쓰고 있던 냉장고를 팔 생각인데 혹시 필요하냐고요. 시모는 중고라도 거의 새 것 아니냐며 갖고 싶다고 절대 팔지 말라고 했고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친정 부모님이 사준 새 냉장고를 꿀꺽하려 하더군요. 최대한 침착하고 차분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웠냐는 시모의 막말에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됐어요. 그거 제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사주신 거 뻔히 아시잖아요. 저희 집에서 침대 빼고 유일한 새 가전제품인데 그게 그렇게 가지고 싶으세요? 긴 말 안 할게요, 어머님. 내일 용달차 다시 부를 테니까 문 열어주세요. 줬다 뺏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너 지금? 아이고, 사돈 이해 못하실까봐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쓴다 하면 오히려 더 좋아하실걸? 애초에 제가 드린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마음대로 가져가신 거잖아요. 아들 결혼할 때 한 푼 보태지도 않으셨으면서 있는 살림마저 빼앗아 가시니 기가 막혔어요. 시모에게는 도저히 상식이 안 통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냉장고 찾아오라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성의 끈이 딱 풀려버렸답니다. 번거롭게 꼭 그래야 해? 그냥 쓰던 냉장고 계속 쓰면 되잖아. 내가 보기엔 둘 다 새거더만. 아무거나 써. 늙은 노인네가 신형 냉장고 쓰고 싶어서 가져갔나 본데 그걸 또 뺏으려고? 좀 너무한 것 같아, 당신도. 저번부터 가족끼리 왜 이렇게 냉정하게 굴어? 뭐? 그게 네 냉장고야? 너라니 남편한테. 난 네가 네 엄마한테 쓰던 냉장고 주고 싶다 해서 오케이 한 죄밖에 없어. 문제가 생겼으면 네가 해결해야지. 아, 진짜. 그까짓 냉장고로 너무하게 구네.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그까짓 냉장고 다시 못 찾아오면 이혼이라고 선언했어요. 사실 속으로는 냉장고를 되찾아와도 이혼하자고 할 생각이었죠. 남편은 무슨 냉장고 하나로 이혼이냐고 넌 툭하면 이혼 타령이냐며 버럭하더군요. 본인이 결혼 잘못해서 자기 엄마 불쌍하다고 덧붙이길래 일침 날려줬어요. 그렇게 마음 쓰이면 네 돈으로 어머님 집이랑 가전도 다 마련해드리지 그래? 내 집에 내가 산 가구랑 가전제품들로 살아서 넌 결혼하는데 영혼 들었잖아. 그런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나랑 이혼하고 어머님이나 챙겨드려. 그러자 남편은 할 말을 잃더라고요. 당연하죠. 제 말이 다 맞으니까요. 아니, 신우도 그렇고 시모도 그렇고 왜 이렇게 뻔뻔한 거죠? 처음이 어렵지 나중에는 더 쉽게 그런 행동들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냉장고, 다음에는 또 뭘 달라고 할지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였어요. 콩난데 콩나고 팥난데 팥난다는 말이 사실이었죠. 쪽팔리게 냉장고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네. 나도 어디 가서 냉장고 때문에 이혼했다고 말할 거 생각하니까 쪽팔려. 남편은 이번에는 진짜 이혼당하겠다 싶었는지 시모한테 전화해서 따지더군요. 왜 엄마 때문에 아들이 피해봐야 해요? 내일 용달차 가면 문 꼭 열어주세요. 징글징글하네 정말. 기어코 가져가겠다는 거야? 알았다 알았어. 치사하고 더러워서 준다. 시모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어요. 냉장고만 무사히 돌아오면 남편을 당장 내쫓을 생각이었죠.
용달차 삼촌한테도 곧바로 전화해서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렸어요. 삼촌, 죄송해요.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봐요. 비용은 제가 섭섭하지 않게 챙겨드릴게요. 내일 한 번만 더 부탁드려요. 그런데 한참 머뭇거리며 뜸을 들이던 삼촌이 곧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너 가방도 주기로 한 거 맞아? 네? 무슨 가방이요? 아주 비싸 보이는 가방이었어. 아니, 냉장고야 얼마든지 옮겨줄 수 있지. 그런데 내가 마음이 찜찜해서 혼났다. 너한테 바로 이야기할까 말까 하다가 오지랖 같아서 가만히 있었는데 상황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뭔가 이상해서 그래. 다름 아니라 삼촌이 냉장고 가지러 왔는데 이미 시무랑 젊은 여자가 있더랍니다. 상황상 젊은 여자는 신우인 것 같더라고요. 둘은 냉장고를 옮기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흉을 엄청 보더래요. 삼촌은 굳이 아는 척하기 그래서 잠자코 듣고 계셨고요. 그런데 냉장고를 한창 힘들게 옮기고 있을 때 시무랑 신우가 어떤 방에서 가방을 하나씩 들고 나오더래요. 처음에는 정신이 없어서 당연히 들고 왔던 가방이겠지 싶었는데 생각할수록 그들의 차림새랑 정말 안 어울리는 비싼 가방이라 이상하더랍니다. 삼촌의 말을 듣고 바로 옷방으로 가서 이것저것 살폈어요. 누군가 들어온 흔적이 분명 있더군요. 평소에 드는 가방만 계속해서 드는 습관이 있어서 최근에는 남편이 사줬던 그 가방만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몇 년씩 안 쓰고 상자째로 보관하는 명품 가방들 몇 개가 있었죠. 혹시나 해서 하나씩 다 열어봤는데 딱 2개가 없어졌더라고요. 아마 제가 쓰는 것만 쓰는 걸 안 신우가 시무랑 하나씩 가져간 듯 했습니다. 도대체 언제 되돌려 놓으려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괘씸했어요. 냉장고도 삼촌이 옮기는 냉장고가 진짜 이게 맞냐고 몇 번이나 확인하셨대요. 이상했지만 일단 현장에 있는 사람 말 들었다 하시고요. 전 세게 넘은 시무랑 신우를 이제 정말 가만둘 수 없었어요. 남편이었다면 못난 짓 해도 웬만하면 화해하고 넘어가겠지만 시댁 식구의 범죄를 용서할 수는 없잖아요. 다음날 삼촌 덕분에 냉장고 무사히 옮겨놓고 시무한테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너 설마 나한테 사과라도 바라는 거냐? 아니, 너는 무슨 며느리가 이렇게 기운이 세니? 사과는 바라지도 않아요. 혹시 냉장고 옮기는 날 제 방에서 물건 뒤지셨어요? 너 감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감히 누굴 도둑 취급이니? 찔리니까 고래고래 소리부터 지르는 시모였죠.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사실만 이야기하라고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시모는 그저 가만 안 두겠다고 말하면서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보나마나 남편한테 전화할 거라 생각했어요. 신우에게도 말했지만 역시 비슷한 반응이었죠. 새언니, 진짜 너무하네요. 이제 도둑으로까지 몰아요? 새언니가 그렇게 잘났어요? 왜 이렇게 나랑 엄마를 못 살게 굴어요? 그것밖에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전 당당해요. 저는 분명 어머님과 아가씨한테 솔직히 말할 기회 드렸어요. 분명히요. 발뺌 많은 두 모녀 두고 용달차 삼촌이랑 바로 경찰서로 갔어요. 물증은 너무나 많았으니 진술하고 절도죄로 신고했죠. 아파트 CCTV에도 용달차 삼촌 차 블랙박스에도 흐릿하지만 제 가방 들고 있는 시모와 신우의 모습이 다 찍혔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퇴근하고 시모랑 함께 왔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참고 살아야 하냐고 울부짖길래 뺨을 날려버렸어요. 참은 건 나인데 네가 도대체 뭘 참았냐고 하면서요. 그래, 차라리 날 때려. 있지도 않은 증거 가지고 우리 엄마랑 내 동생 모욕하는 것보다 그 편이 낫지. 물건 좀 빌려달라고 했었다고 도둑 취급을 해? 그러는 남편 옆으로 시모가 우는 신용하며 다가왔어요. 기회다 싶었는지 세상에 이런 독한 애가 있냐며
저를 욕하면서 남편을 감싸더군요. 가족 사이가 너무 돈독해서 보기 좋네요. 앞으로도 그렇게 서로 위하면서 사시면 되겠어요. 너처럼 가족한테 냉정하게 굴면 벌 받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네 엄마랑 동생이나 걱정해. 뭐? 걱정을 왜 해? 벌은 내가 아니라 저 두 사람이 받을 거거든.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내가 한 말 못 알아들었어?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내 가방 훔쳐갔다고 냉장고 가지러 온 날 말이야. 그거야 그냥 심증 아니야? 잘 찾아봐. 우리 엄마랑 동생이 남의 물건을 막 훔칠 사람들은 아니라고. 증거 없이 내가 이럴까봐? 경찰서에 접수한 종이 보여주니까 남편 동공이 그때부터 미친 듯이 흔들렸어요. 그걸 보기 전까지는 바보같이 시무랑 신우를 정말 믿긴 했나 봐요. 정확한 증거도 없이 그걸 또 신고했어? 너 정말 나랑 끝내고 싶어? 아직 상황 파악 못하는 건 시무도 마찬가지였어요. 중얼거리는 남편의 말을 못 들었는지 끝까지 발뺌하더군요. 아들, 내가 착각해서 새 냉장고 가져간 건 정말 잘못했어. 그런데 가방이라니 당치도 않다. 감히 시댁 식구들 도둑 취급하는 건 정말 아니지 않니? 그때 신우가 저희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뒤늦게 들어왔어요. 저번에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는 했지만 제 집인 양 들어오는 모습이 기가 막혔죠. 보통 본인 집 아니면 벨을 누르고 들어오잖아요. 아가씨, 비밀번호까지 누르고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오시네요. 우리 오빠 집인데 내가 그렇게 못할 이유 있어요? 그래, 내 아들 집이기도 하지 않니? 시모와 신우는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신혼집이 공동명의인 줄 알았나 봅니다. 저를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그랬을까요? 남편은 시모와 신우의 말에 당황한 듯 싶었어요. 그 와중에 신우는 또 정신 못 차리고 빈손으로 왔더군요. 이혼은 하더라도 가방 가져와서 반송했으면 어느 정도 합의는 해주려고 했거든요. 짧게 살다가는 인생인데 세상에 굳이 적을 두고 싶진 않아서 웬만하면 안 좋은 일도 적당히 넘어가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당한 건 확실히 되돌려주는 성격으로 변했네요. 그래야 더 이상 뒤탈도 없겠더라고요. 아직 연락 못 받으셨나 봐요. 무슨? 경찰서에서요. 아마 내일쯤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하겠네요. 너 무슨 증거가 있다고? 여기 뭐 집안에 CCTV라도 있어? 남편도 그쯤 되자 머뭇거리다가 진짜 증거가 있는 거냐고 묻더군요. 시모랑 신우가 의심은 가는데 차마 편은 못 드는 모양이었어요. 다들 저를 너무 우습게 하는 것 같은데 증거도 없이 경찰서에 갔을까 봐요. 그리고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냉장고 옮겨주신 분 아빠 아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삼촌이라고 부르는 친한 분이라고요. 뭐? 그 인간 어쩐지 기분 나쁘게 힐끔거리며 쳐다보더라. 냉장고나 옮길 것이지 그새 본 거야? 아이고, 재수도 오지게 없네. 엄마, 어떡해 진짜. 그러니까 내가 세연이 장난 아니라 했잖아. 아니 뭐 가방 좀 쓴다고 탈냐? 당장 다시 갖다 줄 테니까 기다려봐라. 이제 훔쳤다고 인정하신 거죠? 훔치다니 잠깐 빌린 거지. 엄마, 그리고 너 진짜 둘 다 미쳤어? 그걸 대체 왜 가져가? 진짜 도벽 있어? 선은 넘지 말았어야지. 마침 시모랑 신우 휴대폰으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신고 접수요? 가방요? 그런 적 없어요. 진짜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며 시모가 머리채를 잡으려 하더군요. 참나,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나이든 시모에게는 차마 뭘 할 수는 없으니 대충 피하고 대신 신우뺨을 있는 힘껏 날려버렸습니다. 너 줄곧 내가 친언니 같댔지? 만약 내가 진짜 네 친언니였으면 딱 이렇게 때렸을 거야. 신우는 한 대 맞고 시모 뒤에 숨어버리더라고요.
남편은 길길이 날뛰는 시모한테 그만하라며 잘못을 빌라고 했어요. 그래도 시모가 꿋꿋하게 서 있자 대신 빌기까지 했죠. 이제는 그냥 다 꼴 보기가 싫더라고요. 남편한테 이혼 생각 변함없다고 당장 다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라 했어요. 남편이 어느 정도 체념하고 짐을 챙기기 시작하자 시모의 눈이 뒤집어졌어요. 내 집이라니? 아들, 이 집 결혼하고 공동명의로 한 거 아니었냐? 아, 진짜. 공동명의요? 양심이 있어요, 엄마? 집에 가서 얘기해요. 시모는 제 아파트에 자기 아들 집은 없다는 거 알고 개거품 물었어요. 그때부터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졌죠. 세아가, 내 아들은 아무 잘못도 없어. 아무것도 모르고 늙은 엄마 편든 거지. 다 내가, 그리고 얘가 잘못한 거야. 엄마가 세연이 얄밉다고 골탕 먹이고 싶다면서 가방 가져가자고 했잖아. 난 적어도 물건 빌리려고 했지. 뭘 훔치거나 하진 않았어.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하면 어떡해? 너 이거사 조용하지 못해? 세연이, 내가 바로 집 가서 가방 가져올게요. 제발 나 좀 봐주세요. 엄마는 다 늙었지만 저는 앞길이 창창하잖아요. 남편 손에 끌려간 시모랑 신우는 잘못했다며 계속 전화를 했어요. 짜증나서 경찰관 통해서만 연락하라고 따끔하게 말해주고 차단했죠. 따지고 보면 귀책 사유는 남편에게 있었지만 소송 시간도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몸만 조용히 나가라고 했어요. 정말 1분 1초도 같이 있기 싫었고 더는 부부로 엮여 있는 것조차 싫었거든요. 남편이 이혼은 하기 싫다며 계속 붙잡길래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소송에서 위자료 내놓으라 하면 조용히 꺼져 줄 거냐고요. 그러자 돈은 또 주기 싫은지 깨갱하더니 순순히 물러나더군요. 전 신우, 전 시모가 진술한 내용도 봤어요. 제가 물건 안 빌려주니까 얄미워서 잠시 가방 가져갔다고 했더군요. 당연히 절대 합의 안 해줄 생각입니다. 아직 전 시모와 전 신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혼은 문제없이 잘했네요. 그렇게 가족 생각하던 전 남편은 가족들에게 본인 이혼당한 거 책임지라 했대요. 두 모녀는 말할 것도 없이 자기들 잘못 생각은 안 하고 전 남편한테 결혼을 잘못했다고 맹 비난을 했다고 하고요. 여러모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상한 쪽이 저인가요? 합의 안 해준다고 냉정하다고 비난하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지금 따끔하게 혼나야 앞으로 큰일이 안 생기죠. 제발 그들 인생을 본인 손으로 망쳤다고 깨닫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비록 비상식적인 집안과 엮여 시간과 돈을 낭비했지만 값진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아, 도둑 맞았던 가방도 되돌려 받았어요. 이참에 전 남편한테 선물 받았던 가방과 안 쓰는 가방들도 다 처분했네요. 물론 이런 염치 없고 독한 시댁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고부 갈등 없이 잘 지내는 친구들도 주변에 많거든요. 결혼 전에는 하나 해주면 오히려 열을 돌려주려는 그 관계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결혼에 대한 환상을 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남은 인생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아줌마이고 아들 하나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재혼을 했었습니다. 이번 사연에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잘 키운 아들 하나 건사하길 바라는 게 저의 유일한 삶의 목표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위기를 좀 겪었어요. 이런 곳에 사연을 쓰게 될 줄 몰랐는데 처음 쓰는 사연이 좋지 못한 내용이라 씁쓸하네요. 그래도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공감으로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말, 좋은 글이 없더라도 비슷한 고민만 보면 알게 모르게 위로가 되잖아요. 저도 다른 사연자분들 글을 보면서 위로 많이 받았거든요. 부디 제 글도 누군가에게 위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30대일 때 남편이 대장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 일찍 외롭게 살았어요. 그래도 제게 착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아들은 초등학생일 때부터 제가 혼자 키웠어요. 우리 아들만으로도 제 마음 안이 가득 차는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단출해질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애를 2명 낳을 걸 그랬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를 위해서라기보단 아들을 위해서 말이죠. 아들에게 저마저 없었다면 어쩔 뻔했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혼자가 될 아들에게 미안해서 마음이 아팠던 적 있었거든요. 형제가 있는 게 외동보다 덜 외로울 거잖아요. 하지만 제가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건 남편이 세상을 떴기 때문이라서 대비를 하기엔 너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고로 제가 다시 시간을 돌린다고 해도 저는 아들 하나만 낳고 돈 버는 데에 시간을 치중했을 것 같네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아들이 외롭지 않게 또 부족하지 않게 키우려고 많이 신경 썼어요. 아빠가 되어줄 순 없지만 아빠의 몫까지 해주려고 최대한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 덕분인지 우리 아들은 정말 평범하고 착실하게 지내주었어요. 저는 아들이 미래에 대단한 사람이 되길 원하지도 않았고 대단하게 많은 돈을 버는 것도 딱히 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무탈하게 잘 커주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만으로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살다가 아들이 결혼까지 하고 저만의 가정을 잘 꾸리기만 한다면 그게 저의 최종 목표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저는 더 미친 듯이 돈을 벌었어요. 돈벌이가 되는 일이면 체면 상관없이 뛰어들어서 적금을 넣었죠. 제가 가진 게 없으니까 우리 아들이 기 안 죽으려면 그 방법밖엔 없더라고요. 아들이 먼 훗날 결혼할 때 기 죽어서 장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사니까 돈 버는 게 딱히 힘든 줄도 모르고 살 수 있었어요. 저한테는 돈 일절 안 쓰고 차곡차곡 모으는 게 일도 아니었죠. 가난한 제 형편에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아들이 큰 병을 앓은 적이 없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죽은 남편과 제가 아들을 지키려는 집념이 강했기에 하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제게 뜻밖의 인연이 찾아왔는데요. 그때가 아들을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키운 시기였습니다. 제가 당시 어느 동네 빵집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 사장님이 저와 비슷한 또래였어요. 사장님이 제게 먼저 관심을 표현해줘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렸고 그렇게 재혼을 하게 된 거예요. 남편도 재혼인 입장이었던지라 저희는 별다른 예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인신고만 했죠. 처음엔 남편의 고백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남편도 재혼 입장이었다고 하지만 남편에겐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번듯하게 운영하는 빵집이 있었으나 저는 무기계약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서 누가 봐도 남편이 손해보는 재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남편의 청혼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남편이 저를 많이 사랑해줬던 것도 물론이지만 남편이 우리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잘해줬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솔직히 친정도 없고 혼자 험한 세상과 부딪혀야 해서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 순간마다 남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아빠가 생겼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새 남편을 금세 아빠로 인정하며 잘 따르는 걸 보고서 재혼을 결심했던 거였죠. 근데 남편이 저의 모든 사정을 이해해줬다고 해서 시모까지 저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일 거란 확신이 없잖아요. 보통은 저처럼 사정이 열악한 며느리를 좋아하는 시모는 없을 겁니다. 그걸 알아서 시모와의 갈등을 단단히 마음먹고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요. 처음 인사 갔을 때 솔직히 긴장 많이 했는데 의외로 시모 인상이 굉장히 선한 겁니다. 그래도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좀 많이 이르니까 끝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시모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했어요.
그런 저의 마음을 눈치챈 건지 시모가 의외로 정말 고마운 말을 해주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들이 2번 다시 장가 못 가고 혼자 쓸쓸히 살다 갈 줄 알았어. 나 죽기 전에 아들 잘 사는 거 못 보고 가나 했는데 정말 고마워. 그런 말씀 마세요. 저야말로 이이가 저랑 아들을 흔쾌히 받아줘서 고마운걸요. 앞으로 어머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누가 되긴 무슨. 이렇게 우리 아들 걷어준 것만으로도 내가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는데. 그나저나 어머님 소리 듣기 참 좋다.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우리 아들이 겉모습만 멀쩡하지 속은 순 맹탕이라서 허점이 많아. 그래도 2번 이혼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어? 나한테 하소연하고 이해 좀 해줘. 제가 이 일을 미워할 리가 있나요? 맹탕이라는 건 사실 착하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저야말로 허점투성이라 이이가 힘들지는 않을지 모르겠어요. 같이 노력하면서 살아야겠죠. 실제 시모는 순진한 분위기를 많이 풍겼습니다. 말을 할 때도 목소리를 잘 못 높였고 모든 게 조심스러웠으며 저를 안쓰럽게 봐주었죠. 저는 그런 시모와 하루빨리 어색함을 풀기 위해서 우리 아들과 남편보다 시모의 편의를 더 봐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면 바로 결혼 자금이었어요. 저한테 목돈이라고 할 만한 돈은 우리 아들 장가 갈 때 주려고 몇 년째 모으고 있던 적금뿐이었습니다. 그런 사정을 남편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고민을 나누려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더니 남편이 저보고 돈 낼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명의로 된 집이 이미 있는데 뭐하러 돈을 쓰냐면서 그냥 자기 집에 들어와 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명의로 된 집이 이미 있는데 뭐하러 돈을 쓰냐면서 그냥 자기 집에 들어와 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야. 결혼은 같이 하는 건데 나도 돈을 내긴 해야지. 어떻게 당신 손해보는 재혼을 하겠어. 내가 집까지 하는 건 힘들 것 같아서 혼수 때문에 의논하려고 했던 거야. 우리 아들만 생각하기로 했잖아. 그러려고 악착같이 살아온 거 아니었어? 우리가 나중에 이 일을 하고 있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재혼 때문에 아들 미래에까지 피해가 되면 안 되잖아. 제 아들을 생각하는 남편의 마음은 엄마인 저마저도 감동할 정도였어요. 저보고 계속해서 아들 결혼 자금 모으라고 자기 일하는 곳에 저를 정식 직원으로 받아주기까지 했습니다. 결혼했어도 월급이랑 근로복지 혜택까지 챙겨주었죠. 그런 고마운 남편의 마음 덕분에 저는 재혼하는 데에 돈을 거의 안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받기만 할 순 없었어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드는 돈만큼은 제가 책임지려고 했어요. 일부러 아들 학교에 필요한 돈이나 개인적인 용돈 등 그런 부분은 남편한테 말조차 안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걸 미리 눈치채고서 저 몰래 아들한테 용돈을 주더라고요. 너무 미안해서 남편과 가게에 단 둘이 있는 시간을 이용해 남편에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 아들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마운데 애 용돈 안 챙겨줘도 돼. 내가 이미 주고 있는데 뭐하러 2번 줘. 애 버릇 들면 어쩌려고. 버릇 들 만한 애가 아니던데 뭘. 그리고 이젠 내 자식이기도 해. 내가 내 자식한테 용돈 주고 싶다는데 왜 그래? 이러면 나 당신이랑 아들 사이에서 소외받는 것 같단 말이야. 전 남편을 여의고 아들 앞에서 늘 대담한 엄마인 척했지만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늘 무섭고 힘들고 의지할 곳이 필요했거든요. 지금 남편을 보면서 하늘이 저를 불쌍하게 여겨 천사를 보내줬다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재혼인데도 이런 남편을 얻었다는 것이 제게는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남편만이 제게 잘한 것도 아니었어요. 시모마저도 제게 많은 노력을 보여주셨어요. 시댁에 가면 시모가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해주는지 모릅니다.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죠. 재혼을 하고 나니 제게도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생겨서 그런가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꽉 찬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모는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참 정정하셨는데요.
혼자서 경로당도 잘 놀러 가시고 시장도 잘 보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모가 멋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한테 잘해주는 시모가 고마워서 시댁에 자주 찾아갔어요. 시모도 손주 생긴 걸 너무 좋아해줘서 제 아들을 자주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해질 겸 우리 아들이 학교를 마치면 저랑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시모와 같이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재혼 생활을 보낸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요. 저랑 남편의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는데 시모랑도 같이 기념을 하고 싶더라고요. 저랑 남편과 아들이 잘 지낼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던 건 시모의 도움도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일 시모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근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아들한테 연락을 해봤더니 시모가 화장실에 있다고 해서 굳이 2번 연락 안 하고 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제가 남편보다 일찍 마쳐서 장을 본 후에 혼자서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이 이제 사춘기라 그런지 시모 보러 잘 안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날은 제가 따로 연락해서 시댁에 가 있으라 했기 때문에 아들 혼자 시댁에 먼저 가 있는 참이었어요. 아들이 좀 귀찮고 싫어하는 티를 냈으나 기념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 말을 따라준 거죠. 도착하고 저는 시댁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알아서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상치 못하게 옷 하나 걸치지 않은 시모를 마주치고 말았어요. 시모도 놀랐겠지만 저도 너무 놀라서 순간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넌 왜 초인종도 안 누르고 들어오니? 죄송해요. 연락드렸는데 어머님이 안 받으시길래 바쁜 줄 알고 그냥 들어왔죠. 그런데 왜 속옷바람으로 계세요? 아, 그랬니? 나야 뭐 목욕하고 나오는 길이니까 그렇지. 시모가 처음에 저를 보자마자 굉장히 험악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한 번도 시모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순간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엄청 잘못한 기분이라 더 찔리기까지 했어요. 근데 제가 더 당황스러웠던 건 우리 아들이 거실에 떡하니 TV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도 시모가 아무렇지 않게 자연인 상태로 돌아다니더라고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런 게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심지어 시모는 자기 차림새가 그 모양인 걸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라면 남이 있는 데서 그 상태로 밖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시모는 그대로 계속 서 있더라고요. 심지어 표정까지 온화해지면서 제 손에 들려있는 짐을 들어주려고 다가오는 겁니다. 어쩜 저렇게 천하태평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외부인이 있으면 옷부터 입는 게 먼저 아닌가요?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더 급해져서 시모한테 살짝 언성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옷부터 입고 오세요. 애도 보고 있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좀 있으면 남편도 올 거라고요. 제 아들 나이가 아직 어리긴 해도 이제 곧 중학교를 올라갈 날을 앞두고 있었어요. 한참 사춘기 들어갈 시기라서 시모의 이런 조심성 없는 부분이 좀 예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이거? 다 늙은 몸뚱어리인데 뭐 이상할 게 있다고. 조그만 애들은 이상한 거 하나도 몰라. 네 남편도 이렇게 키웠는데 뭘. 옛날에는 이런 게 다 당연했어. 요즘 엄마들이 예민한 거야. 정말로 제가 예민한 건가요? 시모는 뭐가 잘못된 건지 몰라서 능청스럽게만 행동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계속 옷 입을 걸 권유했더니 겨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기분이 정말 나빴습니다. 자기 아들 그렇게 키웠다고 제 아들까지 몹쓸 걸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옷 갈아입고 나온 뒤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제게 사과를 해왔지만 제 기분은 그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너무 이상하리만큼 찝찝했습니다. 일단 시모가 처음에 저를 보고 굉장히 험악한 표정을 지었었는 게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았어요. 너무 착한 시모 같지 않던 모습이라 순간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시모는 아까 본 낯선 모습이 착각이었다는 걸 알려주듯이 평소처럼 상냥하게 행동했어요. 제가 장봐온 걸 먼저 정리하면서 주방을 기웃거렸죠. 시모가 잠깐 정신 팔린 사이 저는 아들한테 다가가
시모에 대한 태도를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평소에도 이랬냐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정말 그때 간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주방에 있는 시모 눈치 보며 말을 이었는데요. 아들이 할머니 집 가기 싫다고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시모한테 직접적으로 불편하다고 말했는데도 시모는 그 특유의 능청스러운 말솜씨로 아들의 의견을 묵살해온 듯 했습니다. 그래도 시모가 시키는 대로 시댁을 한동안 찾아왔던 것도 시모가 좋아서라기보단 시모가 맛있는 걸 해주니까 작년 반개월 정도는 민망한 거 참고 시댁을 왔다고 하더군요. 시모가 인스턴트 식품을 엄청 잘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집에는 맛있는 거 많아. 한 번도 안 먹어본 간식까지 할머니가 사주던데? 아들이 할머니 냉장고에는 물보다 음료수가 더 많다는 소리까지 하길래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주방에 가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런 냉장고가 있을 수 있나 싶었어요. 먹을 거라곤 온통 냉동식품 통조림 빵뿐이었습니다. 확실히 물보다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큼 음료수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 아직 정리되지 않은 쓰레기 쪽에 배달 음식 쓰레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냉동식품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한테 배달까지 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자식까지 있는 어른의 집이라고 하기엔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그 사이 시모는 제가 장 본 것을 뒤적거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한 소리 했어요. 애가 있는데 겨우 소고기만 사왔어? 애들은 이런 거 잘 안 먹을 텐데. 이러면 애들 성장 속도가 느려진다고. 애들이 밥 숟가락을 안 드는데 어디 키가 크겠어? 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시모는 애초에 제 대답을 들을 생각으로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기만의 답을 정해놓고 아들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시모가 우리 아들한테 피자 먹겠냐고 권유를 했는데 그 뉘앙스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아들은 고민하다가 제 눈치를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모가 그 사실을 눈치채고 저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애들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커야 돼. 나중에 어른 돼서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더 못 먹어. 당연히 가끔씩 먹죠. 근데 아무래도 기름지고 몸에 안 좋으니까 너무 자주 먹는 건 좀 그렇잖아요. 말 들어보니까 엊그제도 피자 먹었다고 하던데요. 너 생각보다 팍팍한 타입이구나. 애가 스트레스 받겠네. 너무 그렇게 간섭하고 살면 나중에 애한테 원성 들어. 시모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소리를 하는지는 알아요. 한참 어린 손자라고 생각하니까 뭐든 다 사주고 싶고 먹이고 싶겠죠. 하지만 그게 잘못된 방식이라면 부모 되는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 교육 방식과 많이 달라서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게다가 시모가 아들 문제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참견할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시모의 이상한 고집으로 이어질 거란 생각도 못했습니다. 시모는 무슨 옥이라도 생긴 건지 그날 저와 약간의 신경전 이후 적극적으로 제 아들한테 참견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저한테서 자기 손주를 해방시켜 주려는 듯 행동을 취했습니다. 제가 자리만 비우면 시모가 아들한테 제 험담 비슷한 걸 했어요. 엄마가 이런 거 못하게 하지? 이 할머니 집에 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놀 수 있고 먹을 수 있어. 다른 애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보기엔 네 엄마가 너무 팍팍한 것 같아. 이러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뒤처지지 않아? 저희 아들이 말을 많이 하는 걸 안 좋아하는데 시모가 계속 아들한테 말을 시키면서 아이한테 나쁜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아들에게 굳이 시댁 가보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아들도 오히려 편해하더라고요.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 아들 얘기를 해도 친구랑 놀러가서 집에 없다고 말하며 시모와의 약속을 피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지내는 게 불편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시모랑 같이 있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랑 단둘이 있는 시간에
남편이 택배를 한가득 챙겨오는 겁니다. 엄마가 괜히 외식하는데 돈 쓰지 말고 집에서 해 먹으라네. 아들이 좋아하는 걸로만 골랐대. 엄마도 참 손자 사랑이 넘쳐. 남편이 들고 온 건 전부 다 냉동식품이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은 한참 크고 있는 아들의 영양 섭취는 생각도 안 하는 건지 삼시세끼 냉동식품 먹으면 식사 준비도 안 힘들고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시모가 자리에 없는 김에 그제야 남편한테 시모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어요.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애랑 어머님이랑 거리를 좀 둬야 할 것 같아. 어머님이 생각보다 애 앞에서 너무 조심성이 없더라. 애랑 같이 있는데도 옷을 입지를 않으셨대. 무슨 자연인처럼.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우리 애 매일 봐줬잖아. 그때 매 끼를 인스턴트만 먹였대. 그게 왜? 엄마는 그냥 손주가 이뻐서 표현하는 건데. 원래 할머니들이 그런 거야. 다른 집은 매질하는 할머니도 있다는데 맛있는 거 사주는 할머니면 완전 100점짜리 아니야? 그 마음은 알지. 근데 방식이 잘못됐잖아. 우리 아들 이제 사춘기라서 어머님처럼 조심성 없는 태도로 대하면 점점 예민해질 거라고. 걱정하지 마. 아무 문제 없어. 나도 그렇게 자랐는데 당신 나랑 결혼할 때만 해도 전혀 몰랐잖아. 예민한 건 당신이 더 예민한 것 같은데 요즘 왜 그래? 그래도 남편은 이해를 해줄 거라 믿었는데 제 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말이 안 통하고 시모는 계속 애한테 안 좋은 영향만 주니 결국 저 혼자서 조치를 취해야 했어요. 할 수 없이 저는 아들이 시댁에 절대 가지 못하도록 학원 보내는 걸로 방법을 취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아들 학원 덕분에 시모랑 아들 만나는 횟수가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러자 시모가 불만이 쌓였는지 다른 수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젠 직접 우리 집을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집에 너무 자주 찾아오는 것 같더니 손주 얼굴 한번 보고 간다는 핑계로 집에 눌어붙어 있는 시간이 늘어갔어요. 그렇게 오래 죽치고 앉아 있다 보면 당연히 귀가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그럼 자고 가기도 하셨는데 이젠 그 횟수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엔 제가 불평이라도 할까봐 미리 선수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 집인데 내가 좀 들락거린다고 신경 쓰이는 건 아니지? 내가 원래 우리 아들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했었거든. 너네 신혼 1년 즐기라고 그동안 참아줬으니까 이제는 같은 가족끼리 안 그래도 되잖아. 물론 저랑 남편이 결혼 자금 아낀다고 결혼식을 안 했고 제가 모은 돈을 아들 위해 쓰라고 혼수조차 안 하긴 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부부이지만 어떻게 보면 남편 집에 얹혀 사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미 가정이 생긴 집안에 멋대로 들락날락 하는 게 말인가요? 재혼하고부터는 엄연히 저랑 남편의 집이잖아요. 대체 왜 시모가 1년 정도는 봐줬다고 생색을 내는 걸까요? 시모는 집도 따로 있으면서 자기 아들 집까지 자기 집이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모가 한마디 두마디 할 때마다 얼마나 뻔뻔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자기가 뭘 실수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는데 그게 은근히 사람 속을 터지게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불평하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시모가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갔으니까요. 무엇보다 시모가 제 아들 일에 참견하는 걸 넘어서 남편에게도 만만치 않게 신경 쓰기 시작했는데요. 점점 시모 위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집안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 가족이 잘못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일단 남편한테는 자기 아들이니까 이래라 저래라 제 입맛에 맞도록 지시를 많이 했고요. 우리 아들한테는 자기 손주니까 나이 많은 자기가 멋대로 키우려고 이렇게 저렇게 시켰죠. 그걸 남편이 신경 안 쓰고 내버려 둔다는 것도 제 스트레스를 키우는데 한몫했습니다. 솔직히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다 남편을 따로 불러서 시모가 우리 집에 자주 오는 걸 불편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뭔가 곤란하다는 듯
착잡한 표정으로 되받아쳤는데요. 엄마가 혼자 지내기 외롭다고 합가하재. 내가 그러자고 했어. 얼마 전에 부동산한테 얘기해서 엄마 집 정리 중이야. 뭐? 그걸 왜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마음대로 진행해? 당신도 엄마랑 지내는 거 좋아했잖아. 엄마한테 자주 찾아가길래 그럴 바엔 같이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지. 그건 옛날 일이지. 지금은 어머님이 우리 애한테 이상한 영향 끼쳐서 불편하단 말이야. 어머님이랑 우리 애 안 마주치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학원까지 보냈는데 말이 이상하다. 우리 엄마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렇게까지 소외시켜. 그리고 여기 내 집이야. 당신도 우리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입장인 거 몰라? 내가 내 집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데 왜 불만을 가져? 이게 무슨 청청병력 같은 소리일까요? 시모가 합가 제안을 한 것만으로 충격인데 저에게 선택권도 없이 남편 마음대로 시모와의 합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배신이나 다름없다고 느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민한 걸까요? 남편은 어차피 우리 둘 다 일하러 나가는데 아들이 혼자 집에 있으면 저녁 챙겨줄 사람 없으니까 시모가 있는 게 좋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우리 아들을 생각하는 방향과 제가 우리 아들을 생각하는 방향이 점점 크게 달라지는 것 같아서 곤란했어요. 당신이야말로 말 서운하게 하네. 나랑 우리 아들이 얹혀 산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 맞는 말인데 그래도 당신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함께 사는 거라고 말해줄 줄 알았어. 뭐 어찌됐든 우리 애도 이제 중학생인데 누가 간섭하는 거 스트레스 되거든? 어머님이랑 절대 못 붙여놔. 당신이 말 못하겠으면 내가 어머님한테 가서 말씀드릴게. 남편과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합가는 막아야 했어요. 그래서 시모를 정말로 찾아갈 생각이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싸우는 모습을 마침 집에 들어오던 시모가 다 듣게 되었거든요. 저랑 남편은 시모를 발견하고 무척 당황했어요. 남편이 뒤늦게 시모를 챙기려고 했는데 시모가 성난 얼굴로 남편을 밀치며 들어오더니 제게 성을 냈습니다. 네가 날 아주 짐짝 취급하는구나. 무서워서 못 살겠네. 내가 어디 네 아들 잡아먹을까 봐 그러는 거니? 그동안 속으로 나를 끔찍하게 욕했겠네. 늑다리 할망구가 어줍잖게 가족이라고 설쳐대서 보기 싫었겠다. 그래, 네 소원대로 내가 꺼져줄게. 시모는 그대로 삐쳐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이 모든 게 저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화가 나서 저를 째려보다가 시모를 쫓아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은 시모를 달랜다고 시댁에서 잠을 잤죠. 결국 합가 얘기는 더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댁 정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었어요. 합가를 앞두고 마음이 너무 심란했습니다. 결국 같이 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저만 스트레스인 건가 싶어서 아들의 의견이라도 묻고 싶었어요. 그날 밤 아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아들 방에 찾아가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그러다 아들 입을 통해서 알게 된 당황스러운 사실이 있었어요. 이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제게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겨우 해준 얘기였거든요. 사실 할머니가 엄마 모은 돈을 자꾸 탐내는 것 같아. 나 할머니 싫어. 할머니가 계속 엄마 몰래 엄마 적금 통장 비밀번호도 알아오라고 해.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너한테 엄마 통장 얘기를 했었어? 왜? 할머니가 돈 필요하대? 아니, 나 결혼할 때 되면 어차피 아빠 명의로 된 재산이랑 집 내가 다 받을 텐데 엄마가 모으고 있는 결혼 자금으로 미리 보답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던데 아빠 재산 그냥 꿀꺽할 생각이냐면서. 그럼 나쁜 자식 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결혼할 때 남편한테 아들의 결혼 자금 모으고 있다는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돈을 위해서 남편이 결혼 자금 따로 안 쓰도록 예식도 안 했고 오히려 월급을 챙겨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아낄 수 있도록 놔둔 게 아니라 뒤에서 몰래 뺏을 궁리를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저 몰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시모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아들이 시모가 그 말을 할 때 아빠가 옆에 있었다는 말도 하는 겁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말하지 말래. 안 그럼 엄마 쫓아낸다고 했어. 나중에 아빠가 때 되면 직접 말한다길래 계속 비밀로 하고 있었지. 이제 중학생이 될 나이긴 했지만 그래도 한참 어린 초등학생인데 어떻게 애한테 이런 협박을 할 수가 있답니까? 그것도 가족이란 사람들이 말이죠. 남편이 저를 생각해서 배려해줬던 모든 것들이 다 제 돈을 떼어가려는 속셈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아들의 말을 믿지 않기엔 우리 아들이 거짓말하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남편과 시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울려고도 했어요. 저는 그 이후로 이 재혼 생활을 청산해야겠다고 결심을 내렸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 그게 맞는 길이라 생각했어요. 아들이 할머니랑 아빠가 무섭다고 하는데 어떻게 좋은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혼을 마음먹은 저는 그날부터 변호사 사무실을 몰래 알아봤어요. 왠지 합의 이혼은 남편이 안 받아줄 것 같아서 무조건 소송하려고 남편의 꼬투리를 잡을 궁리도 계속했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시모의 합가를 받아주는 거였습니다. 어차피 시모가 집을 팔아넘긴 거라 합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걸로 남편한테 더 이상 트집을 잡진 않았어요. 합가를 시작하고 나서 시모는 제게 여전히 삐졌는지 말을 잘 안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아들과는 잘만 지냈는데요. 그마저도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가까이 지켜보니까 시모랑 남편이 추상쩍게 행동하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 우리 아들 자꾸 몰래 불러내거나 대화하려고 하는 것들까지도 들었습니다. 시모가 알아서 수상하게 움직여주니까 저로서는 좋았어요. 긴 시간을 안 들여도 되었거든요. 저는 최대한 시모랑 남편의 모든 걸 뒤졌습니다. 시모가 없는 사이 시모의 휴대폰까지 뒤졌어요. 우리 아들한테 전화한 내역이 많더라고요. 통화 내역 말고 문자는 철저하게 지운 듯 했습니다. 뭔가 캥기는 게 있었겠죠. 시모랑 아들이 통화를 많이 한 것 보면 아들 폰에도 시모의 기록이 남아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 휴대폰에 들어있는 통화 녹음 내용을 확인했어요. 하나씩 들어보니까 제 통장 비밀번호에 관한 대화가 아주 많더라고요. 게다가 남편까지 아들한테 할머니가 시키는 거 했냐고 일일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아들이 제게 말해준 사실보다 훨씬 집요하게 집착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른인데도 그 두 사람 목소리가 무섭게 다가왔는데 우리 아들은 혼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걸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무조건 반성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파일 저한테 다 옮겼습니다. 이참에 남편 휴대폰까지 몰래 뒤져보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아들과 연락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아들에 관한 정보 이상으로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단 걸 알았어요. 채팅방에 불륜의 증거가 가득하더라고요. 자기보다 20살이나 어린 여자들에게 마치 솔로인 척 30대인 척 하면서 사기치고 연락을 주고받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모르는 남의 사진까지 사칭해서 자기 얼굴인 척 사진을 주고받았더군요.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사진들을 훑어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남자한테 푹 빠진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저는 그걸 다 사진으로 찍었어요. 남편이 발뺌 못하도록 채팅방 내용까지 찍었죠. 정말 많은 정황들 때문에 다행히 소송이 가능해졌어요. 그제야 저는 아들과 따로 살 작은 원룸까지 찾기 시작했고 이삿짐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 큰 짐은 안 챙겼고요. 중요한 물건이랑 아들 것만 따로 챙겼어요.
아들한테만 우리의 사정을 설명해 준 뒤에 남편이랑 시모 몰래 야반 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탁에 이혼 소송장과 메모지만 놓고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랑 얼굴 보고 인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혹시 제가 실수하는 것일까봐 아들한테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다시 이혼을 해도 되겠냐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물었더니 아들이 오랜만에 제게 진심 어린 미소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냥 괜찮다는 말만 하는데도 아들 표정은 그 이상으로 밝았어요. 아들에게 정말 미안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좋아해주니 안심은 되더군요. 전보다 못한 집이었어도 아들이랑 둘만 있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진작에 이렇게 둘이서 살았어야 하는 건데 저의 괜한 욕심 때문에 아들까지 몹쓸 경험을 하게 만든 것 같아서 후회가 되었네요. 아무튼 그 다음날 난리가 날 걸 당연히 예상했습니다. 아침부터 시모랑 남편한테 불나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들 학교를 알고 있는 그들로부터 완전 숨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전화는 받았어요. 당신 정신 나간 거야? 설마 집 나갔어? 한마디 말도 없이 이게 무슨 무례야. 이혼이라니 뭔 개소리냐고.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 때문에 이러는지 말을 해야지. 무례가 뭔지 모르는 거야? 너랑 네 엄마가 우리 아들한테 무슨 협박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발뺌하겠다고? 너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네가 제일 쓰레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네가 괜히 우리 엄마랑 합가하기 싫어서 조작한 거 아니야? 우리가 뭐하러 네 돈을 탐내? 사업장까지 갖고 있는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래, 조작인지 아닌지 궁금하면 법정 참석해서 직접 듣고 확인해 보던가. 참, 총각인 척하는 것도 잘 봤어. 아마 네 애인한테도 소장이 갔을 거야. 기본적으로 소장이 갔다는 건 네가 잘못한 게 증명되었다는 소리겠지? 그 소리를 하자 순간적으로 남편이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무슨 표정을 하고 있을지 예측이 되어 벌써부터 고소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당황하니까 제가 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저를 만만하게 본 남편이 좀 더 시겁했으면 해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중에라도 우리 앞에 알짱거리면 네 유일한 밥줄까지 끊어버릴 거야. 소문이란 게 참 무섭잖아? 게다가 거기 동네는 어르신들 많아서 매출 끊기는 걸로 끝나지 않을걸? 돌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지. 저는 마지막까지 우리 아들 건들지 말고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하고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겁을 먹었는지 더 이상 전화가 안 왔어요. 그런데 시모가 보통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건지 자기 아들 밥줄 끊기게 하고 싶어서 발악을 하는 겁니다. 시모가 저한테 직접 연락한 게 아니라 우리 아들 학교로 찾아간 거예요. 아들이 연락 와서 할머니가 붙잡고 안놔준다고 하는데 그 소리 듣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우리 아들을 납치라도 해갈까봐 저는 일자리를 구하다 말고 바로 아들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시모가 우리 아들을 붙잡고 잡아 끄는 걸 발견했어요. 그곳으로 바로 쫓아가서 당장 시모를 밀쳤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저를 보고는 마침 잘 됐다면서 바로 저한테 달려들더라고요. 제 머리채를 잡고는 주변 사람들 다 끌어모을 작정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히 우리 아들을 2번이나 이혼남으로 만들어? 네가 내 아들 불륜이라고 협박했다면서? 그걸 알고 가만히 있을 엄마가 어디 있겠니? 나도 네 아들 왕따 당하게 학교에 소문 다 낼 거야. 얘가 바람나서 도망간 년의 아들이라고. 도가 넘는 발언을 하는 시모에 저는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어서 사람들이 보든 말든 시모의 머리채를 같이 잡았습니다. 시모가 엄살이 심해서 바로 저한테서 손을 떼더라고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저는 바로 시모의 귀싸대기까지 갈겨줬어요. 내가 그쪽 아들한테 분명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 전달 못 받았나 봐요. 그렇다면 다시 똑똑히 말해줘야겠다. 이제부터 그쪽은 아들 앞길 막는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아들 인생 제대로 쪽나면 아들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네요.
이 싹수 없는 것이 감히 어른한테 손찌검을 해? 돈도 없는 거지 주제에 네가 해봤자 뭘 할 수 있다고 난리야? 나라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네, 그럼 어디 해보세요. 어느 누가 더 망가질지 해보면 알겠네요. 저 지금부터 그쪽 아들 인생 제대로 박살내줄 건데 이건 다 그쪽 탓인 거예요? 그대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날 이후 남편 동네에 직접 찾아가서 빵집 사장이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 소송 당했다는 사실을 마구마구 퍼뜨렸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손수 증거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입소문 퍼뜨렸어요. 역시나 말하기 좋아하는 어르신들 덕분에 여기저기 입소문이 터졌습니다. 어르신들은 남편 빵집에 굳이 찾아가서 침을 뱉고 쌍욕하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남편 빵집에서 샀던 빵을 더럽다고 도로 돌려주는 어르신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을 모르던 남편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빵집 이미지가 제대로 망가져서 남편 가게 매출은 뚝뚝 떨어졌고 남편이 그냥 거리만 지나가도 쓰레기를 쳐맞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일을 만든 것이 저뿐이라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혼해 주겠다잖아. 이건 약속이랑 다르지. 당신 때문에 동네에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닌다고.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뭔 짓을 했다고. 넌 아무 짓 안 했지. 네 엄마한테 물어봐. 네 엄마가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나오길래 나도 갈 때까지 가주겠다고 약속했을 뿐이야. 우리 아들 학교 찾아와서 매달리는 건 진짜 아니잖아. 원망하고 싶으면 네 엄마를 탓해야 될 거야. 아마 남편이 시모한테 가서 엄청나게 따졌을 겁니다. 그럼 시모가 제 탓으로 화살을 돌리면서 변명을 하겠죠. 결국엔 두 사이의 갈등이 산불처럼 불어나서 멀어질 거예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결말이네요. 아쉽게도 결말을 두 눈으로 확인하진 못했어요. 두 사람이 급하게 이사를 가는 바람에 그 뒤로는 어찌 사는지 모르거든요. 아마 둘 다 나이가 많아서 새 출발하기는 좀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들과 반대로 저는 재산 분할 소송까지 해서 남편 명의로 된 집값까지 조금 얻을 수 있었어요. 작은 원룸에 단기 계약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전세로 집 하나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아직 단기 계약 원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계약 만기인데 아들 방 하나, 제 방 하나 있는 곳으로 미리 찾아놨어요. 지금 우리 아들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거든요. 집을 그 주변으로 찾아놨는데 우리 계약이 만기될 때까지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글을 쓰면서 재혼을 해버린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을 듣는 것보다 이렇게 글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정리가 될 줄은 몰랐네요. 앞으로도 정리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면 종종 들려야겠어요. 여러분들도 사연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위안을 받게 될 겁니다. 답이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글을 마무리해야겠네요. 들어주신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